자, 안녕하세요. 오대산과 관련된 평창 오대산과 관련된 문수성지, 오대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왜 문수성지인지도 자작률사와 관련돼서 1차적으로 이야기가 됐고, 그 다음에 문수보살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오늘 상원사 쪽에서 문수보살이 좀 많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통일시할 때 한번 이렇게 크게 나타나시고 36가지 변화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제 조선 초에 세신사로 또 변신해서 세조를 한번 밀어드리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우리나라 목욕문화의 선구자 거기가 삼황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 산봉우리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해서 세 왕과 관련된다 이렇게 했는데, 태조 이성계의 원찰이 중대 정멸보궁이에요. 중대 사자함이, 그리고 그게 상원사 관할이에요. 원래 상원사 관할이에요. 그래서 그 이성계랑 관련된 거, 세조랑 관련된 거, 오늘 지금 얘기하는 효명, 성덕왕 관련된 거. 그래서 사망, 그 얘기가 그 얘기인가? 세조까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보천효명 이야기, 보천이 보질도고 효명이 성덕왕인데, 효명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옛날에 향언이라니까, 한국말. 그래서 보질도가 원래 이름이고, 그게 이제 한문으로 하면 보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산 오만진신 쪽, 오대산이라고 안 합니다. 옛날에 그냥 대산 오르성중 쪽 이렇게 해서 대산, 그러니까 축약하는 거예요. 축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거기 보면 지난 시간에 제가 월정사 쪽에는 4명의 성인이 있다더라. 월정사터. 그게 누구냐면 자작률사, 시원자 자작률사, 그 다음에 신효, 그 다음에 두타 신의, 유연. 이 4명이 월정사 쪽. 그리고 상원사 쪽에는 보천효명. 형제입니다. 형제. 그러니까 김춘추가 있고, 태종무열한 김춘추가 있고, 그 다음에 문무왕, 그 다음에 문무왕 아들이 신문왕입니다. 신문왕, 만파식죠. 뭐 이런 거 할 때 신문왕. 그래서 문무왕, 신문왕이 생각보다 정치를 잘한 분이에요. 굉장히 정치를 잘한 분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삼국통일하고 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신문왕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김춘추나 태종무열왕이나 문무왕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문무왕 뭘로 사람들이 알고 있느냐? 딴 거 다 정확하게 잘 모르고요. 수중능, 동해구 삼유적, 그 경주 앞바다의 삼유적, 수중능 다 한 번 정도 아시잖아. 문무왕, 수중능. 그렇게 알려져 있고, 뭐 내가 죽고 난 뒤에 무슨 뭐 동해 용이 돼서 뭘 보호를 하겠다,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정치를 생각보다는 괜찮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을 벌렸고 그걸 다 뒷마무리를 당신이 한 거죠. 그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신문왕까지도 잘했어요. 그래서 신문왕이 이제 전제적인 이런 기반들을 다 다지는, 그러니까 신라에서 통일신라로서의 기반을 다져야 되고, 그 다음에 문무왕하고 신문왕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반대파들을 이렇게 좀 많이, 아마 기록에는 잘 안 나오는데 많이 때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담 같은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화백제도에서의 김춘추가 왕이 되는 게 정당하냐에 대한 비판 세력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김춘추 쪽에서 잡은 뒤에 통일전쟁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왕권이 불안할 때는 전쟁을 일으켜서 상태 안 좋은 사람들을 계속 전쟁터에 내보내고 죽여간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켜간다. 그리고 그 문무왕 때까지 그런 작업들이 어느 정도 됐고, 신문왕 때에는 통일 기반을 다집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터가 다져지고, 그러니까 조선으로 말하면 이제 세종이나 뭐 이런 정도 이제 조금씩 깃틀이 다져질 때, 그 세종으로서 세종 성종의 역할을 하는 게, 세종 플러스 성종의 역할을 하는 게 성덕왕입니다.
우리 성덕대왕 신종할 때 그 성덕왕. 딱 보면 이 밑에 이제 신문왕이 있고 효소왕이 있고 효소왕 있고 얘 어렸을 때 보위에 올라가지고 한 10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좀 하기가 좀 쉽지 않았어. 뭐 6세 왕이 올랐다 하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저게 조금 그래요. 왜냐면 저렇게 되면 저 형제들이나 이런 게 조금 약간 아구가 잘 안 맞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성덕왕 딱 보면 재위기간 35년. 야, 이거 경기 끝났죠. 저렇게 한번 딱 되면 틀이 확 잡힙니다. 저 사람이 연산군이나 이런 행동만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속에서 한 30년 딱 눌러버리면 그 틀이 쫙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고성군. 조선에도 저렇게 오래 하시면서 틀을 확실히 갖춘 사람이 영조죠. 영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일신라의 기틀을 확립하고 딱 터전을 깔끔하게 잡은 완성자. 통일신라의 세종, 성종에 해당하는 성덕왕. 성덕왕. 딱. 그런데 이 대산 오만진신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보천과 효명이 보천이 형입니다. 이 기록을 신뢰하면 아마 이복형 정도로 생각됩니다. 삼국 사기나 이런 데서는 이게 두 번째 아들이고 효소왕이 첫 번째 아들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천이 분명히 저 효명형으로 나오는데 없어.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정통 아닌 형, 이복형, 뭐 이렇게 약간 형은 형인데 형 아닌 형. 가능하잖아. 광해군 생각하면 되지. 광해군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 두 사람이 강릉 쪽으로 올라옵니다. 하솔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올라오는 스토리를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왕권 다툼에서 밀리는 거예요. 뒤에 스토리들을 이렇게 아구를 맞춰보면 안 그러면 왕족은 그렇게 멀리 잘 안 떠나요.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특별한 사람은 누구냐면 진짜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다니는 거지.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경주하고 그 울산하고 이 인근에서 이렇게 약간 향락적으로 놀고 즐기고 이렇게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산천을 유람하면서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산천 유람은 약간 떨어지는 사람들. 이해가 되시죠?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 진짜 뭐 대단한 사람들이 대도시 벗어나가지고 강원도에서 1박 2일 민박 체험 뭐 이런 거 하고 있겠어? 그런 거죠. 그래서 저쪽으로 와서 강릉 쪽으로 그게 여기서 나오는데 순정공도 저렇게 왔었고 수로부인도 그렇게 오거든요. 요게 경주에서 요 척추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이렇게 하면 강릉으로 들어온다고. 강릉으로 들어온다고. 근데 여기에 세헌각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경주 쪽에서 약간 밀려서 지방장관으로 내려온 사람일 거예요. 세헌각간이라는 사람이 있어. 각간이 신라 17개 관등 중에서 1위거든요. 그래서 각간이 굳이 저기에 왜 가나 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각간이면 어떻게 보면 총리급이에요. 총리급이 평안감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안 맞아. 총리급은 서울시장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내가 서울시장을 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니 그냥 내 생각에. 그래서 아마 전각간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은 해. 전각간이 아니었나. 우리나라의 특징상 또 한번 뭐 의원 한번 하면 죽을 때까지 의원이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아무튼 진골 출신이에요. 다 진골 출신이고 그래서 친척이겠지. 같은 진골이면 이렇게 따져보면 친척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조금 이렇게 놀다가 이쪽 안쪽으로 이 대관령을 넘어와야 돼요. 이 오대산 오려면 여기 대관령을 넘어야 돼.
저쪽으로 이렇게 쫄쫄쫄 와가지고 성호평이라는 데서 한 1,000명 정도 군사가 이제 호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대. 참 기가 막히지. 이 성호평이 지금도 있는 지명이에요. 지금도 있는 지명이고 이게 어디냐면 까마귀를 살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 숭배랑 관련된 무속의 성지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이렇게 도독하게 돼 있어요. 고지도나 이런 데도 나와 있고 저희가 나중에 세조가 행차했을 때는 거기서 특별시가 열렸던데. 그래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까마귀를 본다라고 하는 게 자기 운명을 본다라는 것도 돼요. 까마귀. 그러니까는 태양을 본다. 일관. 옛날에는 일관, 그러니까 태양을 보는 사람들, 그럼 점쟁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천문도 보고 점성술인 거죠. 예전 그거 있었어요. 미실 뭐 이런 사람들, 그 천관녀예요. 천관녀. 하늘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신탁받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뭔가 생각이 있었는가 봐. 거기서 진짜 뭘 봤는지. 거기 누구한테 물어봐가지고 야, 나 갈 거 같냐? 그러니까 뭔가 지금 경주에서 한바탕 했어. 그래서 밀려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올라왔네. 그래서 세원각가라고 한번 조인을 하고 지방 어떻게 보면 약간 지방 세력하고 한번 조인하고 야 이렇게 좀 같이 해볼까? 그랬더니 잘 안 됐는가 봐. 그러니까 영동에서 영서로 넘어온 거지 지금. 아 이거 아닌가? 세원각하면 생각이 있겠지. 저쪽에 줄 섰다.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삐그러졌는가 봐. 그래서 넘어왔어. 그냥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때 오대사는 진짜 약간 원시림 같은 그런 상황. 그리고 오대산 바로 앞에 그 성호평이 있어. 저게. 그리고 원래 오대산이 거기 약간 신선들 있는 데라니까. 불교 들어오기 전에는 신선 사상이 있던 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도사가 나중에도 이제 상당 한무회가 거기서 무슨 뭐 연단을 해서 뭐 신선이 된다는 둥 뭐 어떤 썰들이 있고 그 저쪽에 넘어가면 청학동이 있고 검승전 칼을 타고 다니는 또 검선 이 신선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도 그 동네에서 나와. 그리고 오대산 중대가 풍로봉, 지로봉 이래가지고 거기서 연단하는 곳이에요. 단약 만들고 뭐 이런 그런 썰들이 있어. 그래서 저게 약간 무속의 성지 그런 데였는데 나중에 불교가 어떻게 보면 이제 먹어 들어가는 거죠. 불교 확장되면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왕자들이니까 한 1,000명을 이렇게 데리고 있었는데 자고 났는데 밤에 야반 도주를 한 거야.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신하들도 못 찾겠대. 이 사람 어디 갔어? 그 얘기는 뭐냐? 믿을 놈이 하나도 없었구나.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이구나. 그렇게 해서 오대산으로 쭉 도망와가지고 어디에 살아야지? 라고 했더니 내가 어디에 살아야지? 라고 했더니 푸른 연꽃이 나와 있더라. 그게 문수보살의 어떻게 보면 가피야. 푸른 연꽃이 문수보살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보천이 살 데를 보천함이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한 600봉가 떨어진데 또 효명이 푸른 연꽃을 또 봐요. 그 당시엔 푸른 연꽃이 자주 나왔어. 지금도 이렇게 감흥하면 나와. 푸른 연꽃이 땅에서 거기다 집을 짓고 이렇게 딱 살았더니 두 형제가 따로따로 살았어. 한 600보 정도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600보 정도면 한 400m 정도 되나? 몰라 한 500-600m 되나? 뭐 모르겠어요. 그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았대. 그리고 저 신하들은 못 찾고 경주로 내려갔대. 그러니까 위로 올라왔어도 다 내 세력도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끈 떨어진 연으로 왕족이 끈이 떨어지면 더 위험해요. 이게 이렇게 될 수 있거든. 보통 사람은 끈 떨어지면 그냥 고생만 하고 끝나는데 여차하면 이거거든. 그러니까 숨는 거거든. 지금 원시림 속으로 들어오는 거거든. 일단 살고 보자. 그렇게 해서 이게 진기하다. 이제 좀 답답했겠지. 속이. 그 답답할 때 오대산 5봉우리를 이렇게 딱 보니까 거기에서 불보살님들이 쫙 나타나더래. 야, 그 진기하지. 그래서 동대에는
동대가 동쪽 봉우리. 동쪽 봉우리에서는 관세음 보살이 1만 분이 나오고 떼거리로 나옵니다. 떼거리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남대에서는 그 다음에 지장보살님이 1만이 나오고 서대에서는 여기가 대세지보살이 또 1만이 나오고 북대에는 미륵보살이 1만이 나오고 중대에서 문수보살이 1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5만이라 그래. 5만. 그래서 5만 진신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5만의 진짜.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지금 상원사학을 옛날에 진여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진여원 자리에 인시가 언제냐면 자시가 11시부터 1시, 그 다음에 1시부터 3시가 축시, 3시부터 5시까지가 인시입니다. 인시에 문수보살이 나타나는데 문수보살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 36가지 변화로 나타난. 저 인시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저게 새벽 예불 시간이에요. 새벽 예불 시간이에요. 그래서 36가지로 변신한대. 근데 나타나서 막 이렇게 변신을 하는 게 아니고 36가지 다른 모습으로 보인대. 근데 그 중에서 금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뭐뭐로 나오냐? 그러면 36가지 쭉 있는데 금으로 된 북, 금으로 된 종, 금강저 나옵니다. 금강저. 금강저. 그다음에 금비녀. 금비녀는 뭐요? 금옹기. 금으로 된 단지. 금까마귀, 금봉황, 금으로 된 다리. 이 다리 말고 걸어 다니는 다리. 예, 이렇게. 예. 성수대교 이런 거. 그 다리. 문수보살이 뭘 이렇게 변화했다도 아니고 그냥 저렇게 변화했대. 그리기 되게 어렵대. 그래서 쉬고 있어요. 쉬고 있어. 그렇게 변화했대. 그래서 상원사에서 보고 그 다음에 저 오대에서 보고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차를 공양 올린다는 게 있어요. 오대천에 흐르는 그거를 우통수라고도 하고 동중수라고도 하거든요. 서대에서 나오는 물이 우통수가 아니에요. 그 계곡을 흐르는 물이 동중수, 그러니까 계곡물이에요. 그 물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물을 계속 마시면 다이어트를 할 수는 없어. 하지만 몸이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어. 살이 빠지는 건 아닌데 몸이 가벼워져. 그래서 나중에 날아다닌다. 아니야, 기록이 그렇게 나와. 근데 얼마를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50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될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그렇게 나와. 그렇게 나와. 그리고 그 물로 차를 달여서 공양을 올렸다. 이게 차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구화산에 우리나라 신라에 김지장 스님이 가셨을 때도 차 얘기가 나오고, 사천성의 그 무상 스님, 정중사 무상 스님에게도 차 얘기가 나오고, 여기도 차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신분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귀족들은 다 차를 갖고 다닌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갖고 이 양반들도 이제 귀족이니까 왔겠지. 그래서 거기 이제 물 먹으니까 그렇게 해서 차하고 공양도 올리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차 공양의 제일 오래된 기록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를 재배하고 이런 거는 뭐 쌍계사라든지 뭐 지리산이라든지 뭐 화엄사 쪽이라든지 구례나 이런 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흙이 이제 모래흙이고 약간 자갈같이 이렇게 물 빠짐이 좋고, 그다음에 습기가 있는 데가, 습도가 이렇게 좀 많은 데가 차 재배가 좋아요. 물 빠짐이 좋고, 그다음에 약간 습한 쪽이 좋아. 그리고 따뜻해야지. 사실 뭐 강원도가 차 재배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 앞으로는 될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기온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왜 여기서 차를 맨 처음에 저를 공양을 올렸다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귀족이 들어와서 지금 살아야 되니까 필수품으로 갖고 온 거지.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당장 물과 관련된 쉽게 말해서 정수기 갖고 왔다는 얘기거든. 야, 정수기는 있어야 뭐 물 먹을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게 저 우통수, 동중수 아주 기가 막힌 물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최고물 중에 하나거든. 최고물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임금님이 마신 물도 저 오대산 물이에요. 알아요? 강심수를 마시거든요. 임금님은 강심수를 마시고 그 다음에 강심수로 세수를 해요. 강심수가 뭔지 아세요? 강에 심지 같은 물. 그러니까 강물이 있는데 전체 한강물에서 떠와. 한강물에서 뜨는데 연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 물이 이렇게 있으면 연필 심 같은 부분에 제일 좋은 것들이 이렇게 좀 무겁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몰려 있대. 가 쪽에 상태 안 좋은 물. 제가 그래서 강심수를 쓰거든요. 실제로 조선시대 때 한강에 가서 그 강심수를 이렇게 안에 넣어서 뚜껑을 열어서 그 물을 채취한 뒤에 덮어서 끄집어내는 기구들이 다 있어요. 그 당나라 때도 다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을 떠다가 임금님이 세수도 하고 드시기도 하고 했었던 그 물이에요. 그런데 이 강심수의 가장 메인이 그 오대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오대산 오대천에서 그 금강연에서 춘추로 한강 시원제를 지냈다라고 나와요. 나와.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도 거기서 가을에 시원제를 지냅니다. 춘추로 지냈다 하는데 추는 안 하는 것 같고 추만. 추는 같고. 그래서 그 물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물을 내가 이게 마음에 드는 분들 오면 내가 이 물도 탁 주고 물 먹이고 이렇게 물을 먹이면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면 이걸 먹어요? 이렇게 이거 개울물 이걸 먹으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약을 팔면 그래요? 그래서 그게 최고의 찬물. 왜냐하면 이게 발효차는 물이 그렇게까지 물을 안 따져요. 그런데 우리 같이 약간 이렇게 녹차 계열 있잖아요. 생차 계열들은 물 맛이 차 맛을 결정해. 네. 우리는 이제 그거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물맛도 결정하고 물맛이 어떻게 보면 차와 물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거의 뭐 이게 거의 100%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중요하겠지. 그냥 딱 봐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잔이지, 잔. 잔을 어떤 잔을 쓰느냐가 차 맛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게 은잔이냐, 금잔이냐, 옥잔이냐, 뿔잔이냐, 뭐 이래가지고 진짜 있다니까. 그런 걸 느낄 정도면 아직은 젊은 겁니다. 아직 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맛차별이 좀 미세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구분 잘 하시는 분들 보면 금잔이나 은잔에 먹으면 훨씬 부드럽다. 술 마시는 분도 그 얘기를 하세요. 차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술도 잔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조금 섞이겠지. 성분들이. 그러지 않을까? 네. 아니야. 섞이는 거야. 조금씩 그 성분이 들어가는 거야. 네. 그래서 은이나 금으로 먹으면 순해진대. 네, 순해진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상원사가 나중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 36가지 변신했다는 여기에 상원사가 들어서는데 사건은 그렇게 급반전합니다. 저 효소왕이 뭘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6살에 왕이 돼가지고 한 10년 해봐야 그렇게 문제 일으킬 거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삼국 사기에는 6살에 했다고 나와요. 뭐라고 여기 대산 오만진신조에 나오냐면 삼국 사기에는 그냥 죽었어요. 병으로. 좀 일찍 죽었어. 그렇게 해서 다음 동생이 왕이 됐고 그게 이제 성덕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대산 오만진신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화백제도에 의해서 국인이 패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내각회의에서 잘린 거야.
근데 이게 잘릴 수 있나에 대한 생각도 사실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신문왕이 이걸 안정을 시켰는데 저걸 그렇게 쉽게 잘라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 그런데 아무튼 잘렸대. 잘려서 그 핏줄 중에 찾다 보니까 이제 보천 효명 중에서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여기에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군사를 보내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이 근처에 사라졌으니까 그 근처를 다 뒤진 거지. 그랬는데 이 서광이 비치면서 서기가 비치면서 여기 나 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해서 보천한테는 돌아가자 하니까 나는 수행자로서 살고 싶다. 나는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근데 실제로 보면 왕위 개선권에서 약간 비껴 있었던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효령대군과 비껴야 산다. 비껴야 산다. 이거 아니다. 너 아니다. 너 찾으러 온 거 아니다. 뭐 이랬던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여기서는 양보한 걸로 나오고 그래서 저 효명 앞에 가니까 이제 만세를 부르고 해서 왕이 됐다. 그게 그렇게 해서 언제 내려가서 왕이 되냐면 702년이에요. 702년에 왕이 죽고 전왕이 이제 뭐 죽었든지 뭐 패해졌든지 간에 없어졌고 왕위는 비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왕을 빠딱해서 올리거든요. 근데 너무 약간 불가사의한 게 이 좀 미스테리입니다. 이 지금 요 통일신라 초기 쪽이 상당히 미스테리가 있어. 이유가 뭐냐면 대산 오만진신조가 미스테리일 수도 있어. 대산 오만진신조가 미스테리일 수도 있어. 역사가 미스테리가 아니고. 왜? 705년에 성덕왕이 내가 왕이 된 건 문수보살과 오만불보살의 가피에 의한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다시 참배를 하고 보은을 위해서 참배를 하고 그리고 진여원 상원사를 창건하거든요. 야, 702년에 갔는데 2년에 가서 좀 정신 못 차렸다고 치고 3, 4, 5, 3년 만에 이걸 안정시키고 수도를 떠나서 왕이 강원도까지 온다고? 야, 이게 쉽지 않거든. 보통 저렇게 되려면 한 10년 정도나 안 그러면 피해 숙청이 있으면 가능해요. 피해 숙청이 있으면. 세조는 우리가 기록은 뚜렷하지 않지만 피해 숙청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기록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숙청 강도가 강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오래지 않았어도 평창 상원사에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왕궁을 비울 수가 있는 거야, 수도를. 그거는 싹 죽이면. 근데 말이 그렇지 이게 심성 문제인데 그렇게 죽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적이라도 죽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연 3년 만에 자기 체제를 안정시킬 수 있을까? 정상적으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이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들죠. 근데 705년에 왔대. 그것도 날짜까지 나와요. 음력 3월 4일, 3월 8일, 8월 3일 3개가 나오거든요. 요거 바뀐 것 같아. 그러면 아마 3월쯤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약간 추운데. 약간 추운데. 아직인데 아니 몰라서 그래요. 저 지금도 오대산에 5월에 눈 올 때가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예전에는 훨씬 더 추웠어요. 그래서 아직 다 겨울기가 싹 빠지기 전인데 음력 3월이라고 하는 거는 한 지금 양력으로 한 4월 정도 되잖아요. 그냥 대충 계산했을 때 한 4월. 그런데 실제로 저 때는 추울 때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보훈을 하고 당신은 상원사를 개창을 한 거죠. 상원사 창건. 상원사 창건. 이때. 상원사를 창건을 했어. 그래서 오대산에 상원사가 제대로 된 전로는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고 하는 이름을 점유했기 때문에 나중에 큰절인 월정사가 들어와도 상원사는 그 안에 있어도 계속 삽니다. 계속 사가 유지되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있었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시작은 월정사 쪽에 자장률사 쪽이 더 빨리 했지만 여기서 더 빨리 했지만 제대로 된 거는 이쯤에 있는
보천 효명이 상원사를 먼저 개창한 거야. 그래서 두 트랩으로 가는 거야. 두 가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는 오대산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오대 문수 성산이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성덕왕은 갔고 효명은 가서 왕이 됐고,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절 하나 지어주고, 여기가 대단한 데야 라고 갔어. 형이 보천이 이제 문제거든. 보천은 거기서 계속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산 게 한 5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산 이유가 뭐냐? 우통수를 먹어서. 진짜예요. 그래서 그 물을 먹었더니 몸이 가벼워져서 날아다닌다니까. 진짜 나온다니까. 그래서 몸이 무거우면 어디까지 나오냐면 저 장천굴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경북까지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쫙 날아다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신통이 생겨요. 그래서 수구다란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또 그게 죽은 사람과 관련돼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그런 다란인데, 지장보살이나 뭐 이런 쪽 관련해서도 그 수구다란이가 나오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했더니 굴에 들어가서 했더니 뭐 굴신이 이런 거는 또 처음 들어본다 이러면서 뭐 감탄을 했다는 둥. 뭐 하늘에서 33천과 그러니까 도리천중하고 뭐 정거천이 내려와갖고 차공양도 올리고, 이제는 당신이 올리다가 이제는 받는 쪽으로 점점 이렇게 돼.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5대에 각각 이 오만진신을 기리는 절을 만들고, 여기서 24시간 동안 스님들, 예전에는 복전이라고 합니다. 이 복전이 스님이에요. 복전함 할 때 복전이 스님이야. 복을 산출해 주는 사람, 공덕을 산출해 주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전들을 각 5인씩을 5명씩 나서 24시간 동안 경전을 독경하고 참회하고 독경하고 참회하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나라 결사 문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사하면 진울의 정예결사, 원묘의 백년결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결사 문화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하게 되면 국가가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불교가 잘 된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 예산으로 저거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해서 국가 예산에 지원을 받았대. 왜? 그거는 국가를 위해서 에너지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당시 불교에 여러 파들이 있는데 그러한 파들을 전부 아우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 대승불교들을 하나로 아울러서 이렇게 뭐든지 간에 세력이 강하면 쪼개지거든요. 불교도 굉장히 강력할 때는 여러 파로 다 나뉘어요. 선종도 강하면 뭐 구산선문 하듯이 그렇게 쪼개지는 거고, 끝까지 남았던 게 이제 교종에서는 저거 남았잖아요. 법상종, 그다음에 화엄종, 그다음에 선종에서는 지금 남종선, 이 조계종, 그다음에 천태종, 그다음에 밀교 쪽 남거든요. 총지종 뭐 이런 것들. 예전 얘기예요. 예전 얘기. 지금 거 아니고 예전에 그런 것들이 막 남았다고. 그렇게 서로 경쟁을 하는데, 저런 부분들은 뭐냐면 저걸 다 하나로 원융시켜서 아우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일신라의 또 다른 정신적 화합이라고 하는 모델을 여기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나오는 문제잖아. 사회적 갈등들이 점점 심화된다라고 하는 게 서로 피곤하고 돈만 들어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국토가 통일되고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거 정신적 통일. 그리고 불교가 종교로서의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사회를 맑힐 수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그들끼리 충돌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화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최우선적으로.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모델을 보여주는 게 이 오대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부 입장에서도 부합했었던 거고, 그리고 저 에너지로 성덕왕이 왕이 됐다 하니까,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나를 도와주는 불보살의 가피? 그럼 뭐 그거 해주는 게 뭐 일이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랑 같이 수행 생활을 했었던 내 어떤 이복형 같은 분이 있었어. 계속 있어. 그러면 그걸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는 이런 정도. 그래서 상원사가 개창되는 진여원 상원사가 개창되는 이야기. 그래서 오대산에는 자장률사가 처음으로 터를 점지했지만 그거는 월정사 쪽이고, 그리고 상원사 쪽은 보천효명. 그래서 두 팀이 이게 힘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보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5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걸로 그 상쪽, 그러니까 오대산 안쪽에 관리 사찰은 보천함이 하고, 보천함 화장사예요. 자기절이야. 그리고 절 입구에, 이 산 입구에 요거 전체를 또 통과할 수 있는 문수 갑사, 그게 중요하다. 그걸 월정사로 생각을 합니다. 오대산 입구에 월정사, 그 다음에 산 안쪽에는 상원사하고 보천함 이렇게, 이런 정도. 그래서 그런 이중 구조들이 오대산 안에는 존재한다고 하더라 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오대산과 관련돼서 신요거사 이야기, 신요거사 이야기, 또 하나는 뭐냐면 오대산 문수사 석탑기, 문수사에 영험한 탑이 있는데 나대다가 파손됐다라고 하는 아주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